어머, 기사님이 사돈 되세요? 운전기사 아들이니까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겠네? 로스쿨 다닌다고 했죠? 듣자 하니 요즘 변호사도 많아서 힘들다던데 시험이라도 떨어지면 큰일이겠어요. 아버지 일이라도 물려받아야 할 텐데. 아, 물려받을 회사가 없구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운전기사 아버지가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날,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을 버렸고,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아버지와 아들. 멸시를 삼키며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운명의 장난처럼 그를 조롱했던 바로 그들이 그의 앞에 피의자로 앉게 됩니다. 과거의 연인은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오만했던 그들은 무릎을 꿇고 선처를 애원하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한마디뿐. 이것은 가장 처절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정의 구현일까요? 한마디의 조롱이 불러온 지독한 악연. 그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서지민은 제게 온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지민과 함께한 모든 순간은 눈부시게 흘러갔습니다. 로스쿨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지민은 유일한 숨구멍이었고 지친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는 따스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런 지민이 제 앞에 반지를 내밀며 말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될까? 그 한마디에 지난날의 고단함이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던 날, 아버지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은 제가 평생 그려왔던 가장 행복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고 되뇌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준비가 진행될수록 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도성홀딩스 회장님의 전담 운전기사. 그것이 아버지의 직업이자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지민의 가족 앞에서는 초라한 꼬리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직감하셨던 겁니다. 우진아, 혹시라도 아버지가 너한테 짐이 되진 않겠냐? 밤늦게 조용히 건네시는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다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큰 소리쳤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순진함이 어쩌면 가장 큰 오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아버지의 구두를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평생 남의 차를 닦아오신 아버지의 손. 그 손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민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번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민의 아버지 서영철 씨의 점잖은 미소와 어머니 한은정 씨의 고상한 몸짓, 그리고 지민을 쏙 빼닮은 오빠 서도연 씨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과 정말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부풀어 오르던 바로 그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상견례 자리에 뒤늦게 나타난 사람은 지민의 새언니, 윤세영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도도한 표정. 첫인상부터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윤세영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아버지의 심장에, 그리고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머, 기사님이 사돈 되는 거야? 순간 상견례 장소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는 차마 아버지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꽤 신경 쓰셨나 봐요. 하긴, 이런 자리는 처음이실 테니 긴장도 되시겠어요. 늘 회장님 뒤에만 서 계시다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그 말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농담이라도 하는 듯 가볍게 웃으며 잔인한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사람 하나는 착해서 사람 배경 같은 건 잘 안 보나 봐요. 그래도 집안끼리 수준은 좀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어머님? 윤세영의 물음에 지민의 어머니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기고만장해진 윤세영은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로스쿨 다닌다고 했죠? 듣자 하니 요즘 변호사도 많아서 힘들다던데 시험이라도 떨어지면 큰일이겠어요. 아버지 일이라도 물려받아야 할 텐데. 아, 물려받을 회사가 없구나. 윤세영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윤세영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힐끗 쳐다본 아버지의 얼굴은 모든 색을 잃고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 없는 얼굴이 제 심장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아,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요?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원래 그런 걸 어떡해요. 안 그래요, 아버님?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죠? 하기야, 평생 운전만 하셨으니 다른 건 뭘 할 줄 아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지민이가 시집가면 용돈은 좀 챙겨주겠죠?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리 남편 회사에 자리 하나 알아봐 줄 수도 있고 청소팀 같은 곳이라도 괜찮으시면요. 아니면 뭐 저희 집 주차 관리라도 맡아보시는 건 어때요? 그건 잘하실 거 아니에요. 경력도 있으시니 특별히 채용해 드릴 수도 있는데. 아참, 우진 씨는 좋겠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예단이라도 해주시려나? 얼마나 되려나? 우리 지민이 명품 가방 하나 값은 되려나요? 호호, 농담이에요, 농담.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진 마세요. 다 가족 되려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운전기사 아들이니까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겠네? 이제 우리 집안 행사에선 대리운전 부를 일 없겠네요, 아버님? 웃음기 섞인 그 목소리가 제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생면부지의 여자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지민을 보았습니다. 지민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부모님도 오빠인 서도연도 그 누구 하나 윤세영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동등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행동에 모두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말을 뱉었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순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사랑은 끝났습니다. 아니, 제가 믿었던 사랑의 허상을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지와 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지난 3년의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서지민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도착한 문자 메시지에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말만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일까요? 새언니의 무례한 언행이 미안하다는 걸까? 아니면 그 상황을 방관한 자신의 침묵이 미안하다는 걸까? 어느 쪽이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던 상견례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다가 골목 어귀에서 거짓말처럼 서지민과 마주쳤습니다. 며칠 새에 수척해진 얼굴. 지민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터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애원하는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단 말, 이제 와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날 침묵이 지민 씨의 선택이었으니까. 제 단호한 말에 지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아버지는 도성홀딩스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는 날 무시하는 사람들 옆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놓으셨고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을 놓았습니다. 우리 부자는 그렇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함께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부자에게 가혹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평생의 자부심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금과 평생 모아오신 적금을 모두 털어 작은 소형 물류 배송업체를 차리셨습니다. 간판에는 정직배송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차를 운전하는 인생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 걸고 내 진심을 실어 나를 거다. 그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며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법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반드시 검사가 되겠다. 법의 힘으로 저와 아버지를 조롱했던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 악물고 버티는 제게 아버지는 묵묵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배송을 나가시는 아버지는 잠든 제 머리맡에 따뜻한 밥과 국을 놓고 가셨습니다. 밤늦게 돌아오셔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정직 배송은 처음에는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의 배송도 허투루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물건을 건넬 때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고 고객의 작은 요청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성실함과 진심은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자는 그렇게 세상의 조롱과 무시를 뒤로하고 조용히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세상에 던지는 우리만의 방식의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렀고 우리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직 배송은 성실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의 작은 가게들에서 시작된 주문이 점차 인근 시장과 소규모 업체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늘어난 주문량에 몸은 고단했지만 얼굴에는 하루하루 활기가 넘쳤습니다. 남의 차가 아닌 정직 배송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트럭을 운전하는 아버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지옥 같았던 수험 생활 끝에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처음부터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칼날, 검사가 되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검사 임용 시험을 준비했고 몇 달 뒤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생 드시지 않던 술을 꺼내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잔을 채워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결국 우리 방식으로 증명했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짓밟힌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고,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온 시간. 이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살아온 우리 부자의 삶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사로서의 첫 출근날, 저는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리라. 수많은 사건 파일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배정받은 사건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윤세영, 그리고 서도연. 혐의는 도성홀딩스 공금 횡령, 액수는 3억 8천만 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독한 우연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사실에서 윤세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윤세영은 여전히 오만하고 당당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윤세영은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예전의 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운전기사 아들이 날 수사한다고? 출세했네.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좀 보자.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표정. 몇 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제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 정우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의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의자 윤세영 씨,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흔들림 없는 태도에 윤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저는 검사로서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와 윤세영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사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검사와 자신의 죄를 심판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대면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 칼 끝은 오직 진실만을 향할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세영 부부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유령 회사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린 수법은 치밀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서지민의 아버지 서영철 씨와 서지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작은 정직배송 사무실 앞에서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못난 제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서영철 씨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지민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몇 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자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한편의 위선적인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무릎 꿇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긴 무릎 꿇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요?
이젠 그 사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철 씨가 돌아간 후 서지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끝이야? 저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그날부터 우리 사이는 끝이었어요.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검사석에 서서 윤세영과 서도연의 혐의를 하나씩 입증해 나갔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 앞에 변호인 측의 반박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증인석에 선 윤세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복수야. 사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거라고. 법정안이 소란스러워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사를 향해 그리고 배심원들을 향해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범죄자를 기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검사의 일입니다. 제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는 윤세영과 서도연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정직 배송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살아온 거죠? 아버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응.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았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조롱했던 세상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끝까지 정직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을 잃어버린 자들의 말로는 비참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우리 부자는 비로소 조용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정의는 요란하게 소리치지 않아도 진심을 실어 나르면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이었고 아버지와 저의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의 가장 행복한 순간. 하지만 그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의 시작이 될 줄은. 식모딸이니까 음식은 잘하겠네. 주방장이라고 해봤자 결국 우리 집 직원이라는 거 아니야? 식모면 어때서요? 정직하게 일한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애초에 격이 안 맞았어. 식모딸 주제에 어디 감히. 우리 도련님이 뭐가 아쉬워서 식모딸이랑? 엄마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멸시와 조롱 속에서 그들은 무너지는 대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맞아요. 식모 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평생을 홀로 딸을 키우며 한정식당 주방장으로 일해온 어머니, 그리고 자랑스러운 검사가 된 딸. 이 두 모녀가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에게 들은 충격적인 모욕입니다. 딸의 결혼을 축하하려던 행복한 자리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모욕은 모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미인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 식당에서 일했던 한정미를 식모라 멸시하며 딸 박수진에게까지 그 모욕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장미인은 한정미가 이제 주방장으로 승진했지만 결국 우리 집 직원에 불과하다며 그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억울한 모욕을 그대로 감내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부당함에 맞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수진은 28살의 법학 전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검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죠. 그런 박수진의 곁에는 늘 든든한 사랑이 함께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3년째 연애 중인 이선우는 박수진보다 2살 많은 중견 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이선우는 검사 시험을 준비하는 박수진을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아껴주었죠. 어느 날 이선우는 박수진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박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죠. 박수진은 그날 밤 한정식집 명관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엄마 한정미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수진의 말을 듣고 한정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25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식당에서 일해온 자신의 처지가 혹시라도 이선우의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한정미의 걱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박수진은 이선우와 그의 가족들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이선우의 형 이선재와 형수 장미희가 상견례 자리를 주선하겠다 나섰습니다. 양가 부모님 외에 형 부부까지 함께하는 것이 조금은 의외였지만 박수진은 그들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뜻이라 생각하며 고마워했습니다. 한정미는 상견례를 위해 백화점에서 다나한 한복을 장만했고 박수진은 대학원생 신분으로 괜한 오해를 살까 싶어 전공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상견례 당일 박수진과 한정미는 이선우가 예약한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정미는 새로 맞춘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박수진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죠. 룸에 들어서자 이선우의 가족들, 아버지 이재문과 어머니 김영숙, 그리고 형 이선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선우의 형수 장미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자리에 앉은 장미희는 한정미를 보자마자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맴돌았죠. 장미희는 한정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이야? 이선재가 당황하며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장미희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미희는 한정미를 식모 아줌마라 부르며 과거 자신의 아버지 식당에서 식모로 일하다 지금은 명관 주방장으로 승진한 사실을 조롱했습니다.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지만 그 속내는 멸시로 가득했습니다. 이재문과 김영숙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식모딸이니까 음식은 잘하겠네. 앞으로 우리 집 음식은 예비 동서가 다 책임져야겠네. 장미희의 비아냥거림에 한정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박수진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엄마가 자신의 결혼식,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모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선우가 형수를 말렸지만 장미희는 오히려 신이 난 듯 더욱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장미희는 한정미가 과거 이선우의 집에서 식모로 일했고 음식 솜씨가 좋아 식당 주방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한정미에게 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딸 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저는 25년 동안 명관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메인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정미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미인은 한정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장이라고 해봤자 결국 예비 사돈 어른이 우리 직원이라는 거 아니야? 장미희의 비아냥거림에 이선재가 소리쳤지만 장미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선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미희는 박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식모딸이 대학원까지 가다니. 뭘 공부하세요? 요리?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은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풀고 엄마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집안인 줄은 몰랐네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이재문이 황급히 박수진을 말렸지만 장미희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집안이랑 결혼은 말도 안 되죠? 나보고 우리 집 식모딸이랑 동서하라는 거예요? 박수진은 장미희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식모면 어때서요? 정직하게 일해서 딸 뒷바라지한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박수진의 반문에 장미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선우가 박수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박수진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요. 장미희는 박수를 치며 잘 생각했어요. 애초에 격이 안 맞았죠? 우리 도련님이 뭐가 아쉬워서 식모딸이랑? 이라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정미와 박수진은 더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한정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자 수진아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미련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박수진은 이선우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엄마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방을 나가자 룸 안에는 어색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오직 장미희만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식당 밖으로 나온 한정미와 박수진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박수진은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5년간 식당에서 묵묵히 일하며 딸을 키워온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한정미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박수진은 엄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모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이선우가 황급히 뒤쫓아와 박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박수진은 이선우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말렸어야 했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해요? 정직하게 일한 게 죄예요? 이선우는 형수의 행동이 과했지만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형수는 원래 말이 좀 그래.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박수진은 이선우의 변명에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좋은 의도로 우리를 식모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우리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한정미가 박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만하자. 이제 갈 시간이야. 이선우는 한정미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한정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 시각 이선우 가족들 사이에서는 내부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재문은 장미희에게 너무 심했다고 화를 냈지만 장미희는 우리 집 직원인데 무슨 손님이에요? 라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식당에서 20년 넘게 일한 주방 아줌마가 갑자기 안사돈 행세하려고 나타났네. 장미희의 비난에 김영숙은 한숨을 쉬며 선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라고 말했지만 장미희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저런 집안과 혼인하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돼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선재가 아내를 말렸지만 장미희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도련님이 저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문은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지만 장미희는 아버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며느리 엄마가 식모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거예요? 라고 반문하며 이재문을 침묵시켰습니다. 이선우가 돌아와 형수 이제 정말 그만해요. 수진이와 어머님을 그렇게 모욕하고도 모자라서 아직도 모욕을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미희는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이 모욕이라면 그게 문제 아니야? 자기들 처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라고 맞섰습니다. 이선우는 더는 참지 못하고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상견례 사건 사흘 후 한정민은 명관 주방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표정은 어두웠고 손놀림도 거칠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후 한정민은 사장실을 찾아가 사장님,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놀라며 한정민을 만류했지만 한정민은 25년 동안 이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사장님 딸이 저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식모라고 했어요. 내 딸 앞에서 말이에요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정민은 자신이 식모 출신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딸까지 모욕당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장은 미안하다며 이선재의 가족에게 단단히 말하겠다고 했지만 한정민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얼굴 마주치며 일할 자신이 없어요. 이젠 제 딸이 그런 소리 듣게 하는 인생은 그만 살고 싶어요.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고 장미희가 들어왔습니다. 장미희는 한정미에게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그만두냐며 비웃었죠. 아버지인 사장에게 장미희는 우리 도련님이 저런 집안과 결혼하는 거 아빠도 반대하시잖아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한정민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장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정민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저는 그냥 식모였군요. 제 딸이 모욕당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뒤에서는 동조하며 결혼 반대하시고 장미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장미희의 말에 한정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식모 출신이에요. 하지만 제 딸은 달라요. 수진이는 미래가 있어요. 장미희가 비웃자 한정민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좋아요. 두고 보세요.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한정민은 앞치마를 벗어 사장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로 그만둡니다. 장미희는 한정미에게 그만두시면 어디서 일하실 거예요? 라고 비아냥거렸고 한정미는 제가 직접 식당을 차릴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장이 한정미를 붙잡으려 했지만 한정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장미희만 혼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날 저녁 한정미는 박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한정미의 결의에 박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한정미는 작은 상가 건물의 빈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25년간 모은 적금과 퇴직금을 모두 털어얻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한정미는 그 어느 때보다 설레어했습니다. 박수진은 돈이 충분한지 걱정했지만 한정미는 엄마가 25년 동안 요리만 했겠니? 혼자가 아니야. 우리 수진이가 있잖아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박수진은 이선우에게서 걸려오는 20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은 박수진에게 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복수심. 그 감정은 박수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수진은 변호사 시험과 검사 시험 준비에 더욱 매진하기 시작했죠. 이선우는 매일 박수진의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박수진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는 형수 편이 아니야. 널 진심으로 좋아해. 이선우의 말에 박수진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가 모욕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박수진은 이선우의 선택이 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저 사이에서 오빠는 가족을 택했어요.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이선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 후 박수진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박수진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정미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새로 연 식당 수미식당에서 두 사람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박수진은 이제 검사 시험만 남았어요. 이제 정말 보여드릴 거예요라며 복수심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선우의 가족들은 박수진을 잊으라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장미인은 박수진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래도 결국 식모딸은 식모딸이잖아요라고 비웃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봤자 큰 로펌의 취업도 제대로 못할 텐데. 이선우는 화를 냈지만 장미인은 깎아내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선재가 급히 집으로 뛰어와 박수진이 검사 시험에도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고 장미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김영숙은 그럼 우리가 검사를 거절한 거네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선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장미희에게 회사 일을 깨끗하게 처리했는지 물었습니다. 오빠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장미희는 화를 냈지만 이선재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부 제보로 공금 유용 혐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는 말에 장미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미희는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비를 회사 돈으로 쓴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조사관들이 회사 서류들을 압수해가자 이선재는 장미희를 다그쳤고 부부는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박수진은 검찰청으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정민은 딸의 정장깃을 다듬어주며 자랑스러워했죠. 박수진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신 꿋꿋함이 제게 힘이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정민은 이제 정말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했지만 박수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라며 차가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신참 검사 박수진은 첫 출근 후 얼마간 간단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 선배 검사가 건넨 새로운 사건 파일의 피의자 이름이 이선재, 장미희임을 확인한 순간 박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날 밤 박수진은 엄마에게 운명이 정말 묘해요. 제가 담당하게 된 사건의 피의자가 장미희와 이선재예요라고 말했습니다. 한정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박수진은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요라며 객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검찰청 조사실에서 첫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재와 장미희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장미희는 박수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야, 당신 박수진이지? 식모딸. 변호사가 장미희를 제지했지만 장미희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집 식모였던 여자 딸이에요라며 계속했습니다. 박수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피의자 장미희 씨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고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희는 당신 지금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라며 따졌고 이선재가 아내를 말렸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 원한이 있는 검사가 담당하다니. 장미희의 주장에 박수진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회피 신청을 하시든지요. 하지만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박수진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미희에게 명품 매장에서 회사 카드로 결제된 총 1억 원어치의 명품 구매 내역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장미희가 업무용이었다고 변명하자 박수진은 업무용으로 에르메스 가방이 필요했나요? 라고 반문했죠. 이어 회사 출장비 명목으로 처리된 3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경비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는 부부 골프 여행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선재가 해외 바이어 미팅도 있었다고 했지만 박수진은 미팅 기록은 없고 골프장과 관광지 방문 기록만 가득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진은 이외에도 이선재 어머니 생신 잔치비 500만 원, 장미의 조카 결혼식 축의금 300만 원 등 개인 경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장미희가 이런 걸로 범죄자 만들려고 해? 겨우 이런 돈으로라고 소리치자 박수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겨우요? 총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몇 년을 안 쓰고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장미희가 개인적 감정을 드러낸다고 비난했지만 박수진은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수진은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며 가짜 계약서들을 꺼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맺고 3억 8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선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인했고 박수진은 해당 업체들에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선재는 급히 박수진을 말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허위 계약서까지 모든 게 확보됐어요.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묻자 박수진은 합의요? 누구하고요? 피해 회사와 합의하시든지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별개 문제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미희가 당신 복수야. 우리가 너희를 무시했다고 복수하는 거지. 라고 소리치자 박수진은 복수라고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범죄자라고? 장미희가 소리쳤습니다. 네, 범죄자입니다. 공금을 횡령한 명백한 범죄자죠. 박수진의 단호한 말에 장미희는 너 같은 식모딸이 우리를 범죄자라고 해. 라고 소리쳤고 박수진은 정적이 흐르는 조사실에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식모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검사입니다.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검사 말이에요. 이선재와 장미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나흘째, 이재문과 김영숙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박수진이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숙은 여보, 이게 다 우리 잘못이야. 그때 미희를 말렸어야 했어라며 후회했습니다. 장미희의 친정식당은 적자가 누적되어 망해가는 상황이라 딸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선우가 집에 돌아오자 김영숙은 이선우에게 박수진에게 부탁해보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선우는 박수진이 전화도 받지 않고 이제 검사라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다고 했죠. 결국 이재문은 자신이 직접 한정미를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이재문과 이선우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수미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한정미는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하다가 이재문을 보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정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 말 없어요라고 했지만 이재문이 애원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재문의 사과에 한정민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집 큰 며느리가 저를 모욕할 때 말이에요. 이재문은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며 미의가 너무 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한정민은 이재문의 말에 더욱 비꼬았습니다. 다르다고요? 뭐가 다른데요? 수진이가 검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불쌍한 처지가 됐잖아요. 이재문은 당황해서 말을 바꿨지만 한정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선재와 장미희가 감옥에 가면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남의 돈을 훔친 사람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죠. 이선우가 나서서 형과 형수가 잘못했지만 가족이라고 호소하자 한정민은 이선우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누가 가족이에요? 그때 우리를 가족 될 사람 취급했나요? 식모딸이라고 부르면서. 그건 그날 이선우 군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이선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재문은 다시 한정미에게 박수진에게 선처해달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선처요? 3억 8천만 원을 훔쳐놓고 선처를 바라세요? 초범이면 뭐해요? 범죄는 범죄이고 그 집 며느님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는 것 같던데요. 한정민은 이재문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온 박수진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재문과 이선우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오셨어요? 할 말 있으시면 빨리 하세요. 시간 없거든요. 이재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아저씨가 잘못했어. 그때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서. 박수진은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요 라며 장미희가 자신을 식모딸이라고 부를 때 이재문도 웃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문은 당황해서 웃었다고 변명했지만 박수진은 남이 모욕당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선우는 수진아, 우리 결혼할 사이였는데 3년을 사귀었잖아 라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박수진은 이선우의 말에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3년을 사귀었는데 그날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선우 오빠,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박수진은 이선우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행동이 답이었어요. 저와 가족 사이에서 당신은 가족을 택했고 저희는 버렸죠. 이선우가 부인했지만 박수진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와서 형과 형수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족 편이잖아요. 끝까지 뻔뻔하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군요. 이재문이 다시 호소하며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우리보다 잘났잖아. 너는 검사고 내 엄마는 식당 사장이고 미희 친정식당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친해지자는 거죠?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한정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장사 시간이에요. 저희 인생에서 이제 여러분의 사과는 없어요. 박수진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재문과 이선우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엄마를 조롱하고도 웃던 모습 아직도 생생해요. 그 집 가족들의 표정까지 다 기억하거든요. 법정에서 뵙죠. 이재문과 이선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재문, 김영숙, 이선우가, 피고인석에는 수척해진 이선재와 장미희가 앉아 있었죠. 검사석에는 박수진이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고 박수진은 피고인들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 공금 총 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낭독했습니다. 장미인은 재판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소리쳤지만 박수진은 침착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명품 구매 내역, 해외여행 경비, 허위 계약서 등 모든 물증을 제출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을 명확하게 입증했죠. 장미인은 끝까지 이건 복수라고 외쳤지만 박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라고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니까요. 결국 재판 결과 이선재와 장미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에서 이선우가 박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박수진에게 이제 정말 끝인 거야? 라고 물었고 박수진은 상견례 그날부터 끝이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수진은 단호하게 말하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박수진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엄마의 식당 수미식당을 찾아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정민은 딸을 맞이하며 고생했어라고 말했고 박수진은 재판 결과를 전했습니다. 두 모녀는 식당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았죠? 응, 정말 잘 살았어. 과거의 멸시와 모욕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식모딸이라고 조롱받았던 박수진은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되었고 한정민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그들의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믿고 일어선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분이나 배경이 아닌 한 인간의 가치는 정직한 노력과 굳건한 신념으로 증명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결국 사람을 향한 진정한 존중이야말로 그 어떤 배경보다 빛나는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